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럽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살면서 누구나 한두 사람쯤은 이름만 떠올려도 이를 부득부득 갈게 되는 존재가 있지 않나요? 불행히도 전 그 사람이 너무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밉고 더 큰 상처를 받았죠. 지금까지도 절대 행복해서도 잘 살아서도 안 되게 해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빌 만큼이요. 간절하면 하늘이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을 믿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보기로 했어요. 함께 미워하면 정말 제 슬픔과 상처가 반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5년 전 저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대학원 시절 지인이 소개해줘서 만났는데 연애 기간이 긴 건 아니었지만 서로 맞는 구석이 있어서 금세 가까워졌죠. 저는 연애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빠지면 확 불타오르는 그런 성격도 아니어서 소개팅을 해도 연애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남편도 말수가 적고 재미없는 성격이라 소개팅할 때마다 잘 안 되고 연락처조차 못 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마음에선지 첫 만남부터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는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싫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나도 그렇다고 맞장구를 치면서 공감했죠. 식품기업의 연구원이었던 남편과 대학원생이던 저는 그렇게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사실 공부에 뜻이 있어 대학원에 간 것도 아니었기에 결혼과 동시에 미련 없이 공부를 그만둘 수 있었어요. 취업은 자신 없고 그렇다고 창업을 할 능력도 안 돼서 어영부영 나이만 먹다 보니 어느새 공부가 길어졌던 거였거든요. 꿈도 없고 욕심도 없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의 내조에 전념하겠다는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됐어요. 지내보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심심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게 전업주부가 저는 체질에 맞더라고요. 신혼 초라 딱히 집안일이 많은 것도 아니었는데도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하루를 나름대로 바쁘게 보냈어요. 그렇다고 살림을 똑부러지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남편 저녁 챙겨주는 일만큼은 절대 소홀하지 않았죠. 아침마다 전쟁 같은 세상에 나가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에 자신이 없는 저에게 아늑한 신혼집을 선물해준 남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동서, 매일 그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심심해? 그러지 말고 좀 나와. 서방님 맛있는 거라도 해드리려면 장도 보고 해야 할 거 아냐? 남편의 가족은 몇 년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님과 아주버님 내외가 전부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보다 1살 위인 아주버님 내외는 저희 부부를 많이,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챙겨줬어요. 저희 부부는 주말이 되어도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걸 좋아하는데 꼭 캠핑 가자, 여행 가자며 밖으로 끄집어내셨죠. 남편과는 정반대로 활발하고 어디에서나 한자리 하면서 나서기 좋아하시는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셨어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물류 사업이 빠르게 자리를 잡으면서 40살도 안 됐는데 벌써 중산층 대열에 오르신 분이었어요. 그것도 자수성가로 말이죠. 형님과는 중학교 동창이신데 그래서 그런지 늘 허물없이 툭탁거리며 재미있게 지내셨죠. 두 분이 장난치고 농담하는 것만 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즐거울 정도였어요. 형님도 저처럼 가정주부지만 저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사셨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부부 모임도 자주 나가면서 활기차게 사셨죠. 집에만 있는 저희 부부하고 형님 내외하고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두 분은 캠핑, 등산, 낚시, 여행, 골프 할 것 없이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셨고 저희가 결혼한 다음부터는 넷이서 함께 즐기는 일도 많았어요.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만나 캠핑이나 여행을 했었죠. 저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상관없이요. 그날도 형님이 집에만 있지 말고 나오라고 해서 형님 댁과 저희 집 중간 정도의 백화점에서 만났어요. 같이 장도 보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귀찮았지만 형님이 부르시니 안 나갈 수도 없고
몇 번이나 그렇게 나오라면 나오고 어디 가자면 가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죠. 동서는 맨날 집에서 도대체 뭐 해? 공부도 이제 안 할 거 아니야. 집도 좁은데 안 갑갑해? 내가 그 집 살면 무조건 눈 뜨면 나갈 것 같은데. 어머, 근데 동서 이렇게 보니까 허리가 되게 기네? 아니, 상체 하체가 반반이야? 그래서 나보다 큰데 어딘가 커 보이질 않는구나. 비율이 그러면 오태도 안 나고. 고민되겠다. 그치? 또 형님은 뭘 하자는 것도 늘 일방적이었지만 남을 잘 지적하는 버릇이 있어서 더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분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남이 아니라 거의 저였는데요. 동서라고 만만해서 그러는지 얼굴에 벌써 기미가 올라오네. 숱이 그렇게 없어서 어떡하냐 등 쉴 새 없이 외모부터 패션, 성격, 취향 지적을 해대셨죠. 요즘 누가 그런 화장품 쓰냐? 잘 보면 동서는 취향이 참 독특해. 그런 건 대체 어디서 사는 거야? 등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쉽게 참아지지 않는 자잘한 지적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편이었어요. 꼭 어릴 적 명절날마다 피하고 싶은 고모들처럼요. 그나저나 비율도 비율이지만 동서는 그 옷차림이 진짜 문제야. 아무리 나 만나려고 나온다고 해도 여기 백화점인데 차림이 너무 편한 거 아니야? 보면 맨날 청바지에 티 쪼가리만 입는 것 같더라. 컬러도 거기서 거기고. 비율 안 좋은 사람들은 스키니진 입으면 못 써. 보기 얼마나 흉한데. 그러고 있으면 서방님이 아주 이쁘다 하겠다. 이왕 나온 김에 원피스 하나 사 입을래? 긴 허리 감추고 좋잖아. 내가 골라줄게. 동서 안목은 못 믿겠으니까. 어때? 보고 갈래? 결국 별 생각도 없었는데 형님 손에 이끌려 원피스를 한 벌 사게 됐어요. 아주버님이야 돈을 잘 버신다지만 저희 남편 혼자 외벌이인 데다가 연구원 월급 뻔한데 이렇게 기분 내키는 대로 옷 사입게 하는 건 좀 너무하다 싶을 때도 있었어요. 다음에는 됐다고 꼭 말해야지 다짐하면서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적이 많았죠. 생각해보면 형님은 유독 저하고 단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사람을 묘하게 기분 나쁘게 했어요. 그런데 또 아주버님 남편과 넷이서 있을 땐 대놓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심리인가 싶은데 저하고 있을 때만 본색을 드러내다 보니 아주버님과 남편은 형님의 진면목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남편은 친구나 동료들과 부부 동반으로 어울리는 일은 한 번도 없으면서 아주버님 대회와 함께하는 건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하긴 가족이니 편하긴 했겠죠. 워낙 두 분이 신경 써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형님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게 말해도 자기 가족 욕하는 것 같은지 발끈하더라고요. 자기야, 형님은 원래 말하는 게 좀 그러셔? 대충 들으면 상냥하고 나한테 관심 많은 것 같은데 잘 들어보면 외모 지적에 성격 지적에 패션 지적까지 아주 단점 찾는데 선수이신 것 같아. 자기한테도 그래? 지적? 글쎄, 난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닐걸. 자기가 동생 같고 그러니까 신경 쓰는 거지. 남한테 기분 나쁜 말하고 그럴 뿐 절대 아니야. 내가 몇 년을 봤는데 우리 형수만한 분도 없어. 형수 만나고 형도 사업 잘 되고 둘이 죽이 척척 맞으니까 일도 다 술술 잘 풀리고 좋잖아. 그렇게 명쾌하고 솔직한 사람이 집 안에 있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른 데서 욕 안 먹고 단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걸 지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해? 팔은 안으로 굽고 가재는 개편이라더니 한 입을 덮고 사는 남편이 자기 가족 편만 들고 그 좋은 걸 못 알아보는 저를 원망하니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가족이니까 같이 욕할 순 없는 거지 싶어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앞으로 말 조심해야 하겠구나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얼마 뒤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에게 할 얘기가 있다며 주말에 캠핑을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가평으로 캠핑을 떠났는데요. 날도 추워지고 내키진 않았지만 무슨 할 말이 있으신 건가 궁금해서 저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따라 나섰죠.
무슨 심각한 얘기인지 한참을 뜻만 들이시다가 바베큐 구워 먹고 술 한잔 하시더니 드디어 아주버님이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물류 쪽 말고 아예 식품 쪽으로 유통회사를 하나 시작해볼까 하는데 여기가 영업도 필요하고 수완도 필요하니까 네 형수더러 한번 해보라고 시켜보려고. 알다시피 나는 여자도 자기 일하면서 능력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한창 일 잘하고 있는 이 사람 시집 오게 해서 내조만 시키는 것 같아 늘 마음이 쓰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공이 그쪽이 아니고 경험도 없다 보니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야. 누구한테 부탁하면 좋을까 하고 있는데 네 형수가 딱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 연구원이니 물건 보는 눈은 확실할 거고 큰 회사에서 일해봤으니 돌아가는 것도 대충은 알 거고. 이왕이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일하면 좋잖아. 넌 어때? 전혀 상상도 못한 뜻밖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멀쩡하게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사업을 같이 하자니요. 그것도 주부였던 형님이 운영하는 회사 일을 도와주라니 대체 아주버님은 무슨 생각이신 걸까요? 듣기로는 숫자라면 현기증이 난다며 경제권도 아주버님이 다 쥐고 있다던데 대체 형님은 무슨 마음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신 걸까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어지간해서는 큰일에 도전을 잘하지 않았던 남편과 저의 잔잔한 삶에 돌을 던진 아주버님과 형님은 저희가 고민을 하거나 말거나 캠핑 장소가 너무 좋다며 딴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는 저와 달리 별일 아니라는 듯 구는 태도가 솔직히 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보는데 의외로 덤덤한 모습으로 생각 중이더라고요. 꼭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처럼 전혀 놀라지 않으면서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짜고짜 물었죠. 어떻게 생각해? 연구직에 있다가 갑자기 유통이라니 가능할까?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어?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는 듯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제가 먼저 아주버님과 형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기회이긴 한데 솔직히 저희같이 담이 적은 사람들은 사업하는 게 겁이 나네요. 멀쩡한 직장 그만두고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괜히 지금처럼 좋은 사이가 깨질까 봐 염려도 됐고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형님이 답답했는지 저에게 뭐라고 하시려는데 아주버님이 말을 가로채시더라고요. 네, 그럼요. 걱정되시겠죠. 고민되실 거예요. 그래도 제가 사업해보니까 월급보다는 내 사업으로 번 돈이 낫고 남보다는 가족이 낫더라고요. 연구원도 평생 할 수 있는 일 아닌데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하셔도 되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요. 사람 좋게 그러시는데 안 좋은 말만 할 수도 없고 저도 입장이 좀 곤란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저라도 뭔가 말을 했기에 했던 건데 괜히 저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할까 살짝 걱정이 되긴 했어요. 그렇게 애매한 기분으로 술자리를 정리하고 각자의 텐트로 들어가는데 화장실에 가던 저를 형님이 보고 달려와 잡아 세우시더라고요. 어찌나 팔을 세게 낚아채시던지 억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형님. 아프다고 하는데도 괜찮냐는 말도 없이 형님은 화가 나서는 저에게 할 말만 내뱉으셨는데요. 아니 동서는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모른 척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알고 있어? 아니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시야가 좁아?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아닌 말로 누가 이런 제안을 해주겠어? 형제고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남편이 월급쟁이에서 작은 회사지만 부대표로 간다는데 걱정된다면서 초치는 마누라가 대체 어디 있니? 참네. 우리가 설마 서방님한테 피해가게 하겠어? 편하게 오라고 다 준비해놓고 있을 텐데 별 걱정을. 나 정말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모른다. 세상을 너무 몰라. 아니면 그 알량한 자존심 세우는 건가? 나 되게 섭섭할라 그래. 알아?
아니, 말로는 부탁한다면서 이렇게 줘도 못 먹냐는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저는 황당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고 형님 하시는 사업을 돕는다는데 아무렇지 않게 박수치며 환영하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는 가버리는 형님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저는 텐트로 돌아와 남편을 다그쳤어요. 남편은 고마운 제안에 제가 너무 걱정만 앞서니까 섭섭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또 자기네 식구 편만 들더라고요. 이래저래 마음이 안 좋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안 좋다는 핑계로 빨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말았죠. 길어봐야 20년인 직장보다 내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보고 싶다며 남편답지 않은 멘트를 해가면서요. 그리고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되는 퇴직금은 사업에 투자하겠다며 형님에게 드려 전 구경도 못 해봤어요. 당장 몇 달 뒤면 전세 만기라 큰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저한테 말도 없이 모두 갖다 투자해버렸어요. 그렇게 제 의견이라곤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은 채 남편은 형님 회사의 부대표가 되었어요. 사업 초기라서 형님과 남편은 정신없이 일을 했고 공장도 둘러보고 명인도 만나봐야 한다며 지방 출장도 정말 많이 다녔죠. 주말에는 일본과 대만에도 종종 출장을 갔어요. 시장 조사도 하고 바이어도 만나봐야 한다고요. 두 사람이 바빠질수록 저만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사업을 다 잡느라 정신없는 동안 저는 독수공방 과부로 지내면서 아주버님의 식사를 담당해야 했어요. 주말에 형님과 남편이 출장을 갔을 때 아주버님 댁에가 식사를 챙겨드렸죠. 이틀치 반찬이랑 국이랑 싸가져 가서 밥을 잔뜩 해놓으면 주말 동안 잘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버님도 형님이 안 계실 때는 의외로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시고 집에만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형제가 되게 다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똑같은 구석이 있구나 싶기도 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재수 씨. 매번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겠어요. 돈 많이 벌면 한 통 내라고 할게요. 걱정 마세요. 뭔가 바쁘게 돌아가니 잘 되고 있나 싶었지만 막상 몇 달 동안은 수입이 제로라 가지고 오는 돈이 없어 저는 답답하기만 한데 아주버님은 속 편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나 겨우 한숨을 돌리게 되어 저희 넷은 오랜만에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격려 차원에서 근사한 레스토랑을 예약해 주셨어요. 한동안 독수공방 신세에 외롭기도 하고 언제 수익이 날지 몰라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던 저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저녁을 먹게 되자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그동안 나름 아주버님 식사 챙겨드리느라 피곤했었는데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신이 나서 뷰를 보느라 정신이 없던 저를 형님이 또 지적하셨어요. 동서, 지금 우린 열심히 일 얘기하는데 동서는 한가하게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야? 보면 아주 제일 신났다니까. 부대표님 사모님 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하긴 동서는 문학 전공이니 우리가 하는 얘기 하나도 모르겠다. 그치? 그래, 그냥 뷰나 즐겨. 회사 얘기 같은 어려운 얘기는 안 들어도 돼. 그거 복이야. 같은 얘기도 꼭 더 얄밉게 하는 형님이 그날따라 정말 보기도 싫었어요. 게다가 저한테 일부러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일 얘기만 주구장창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데 낄 데가 없어 음식만 깨작거렸는데 그것도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어쩐지 일부러 저러지 싶은 게 형님 행동이 안 이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기 뭐해서 저는 추가로 샐러드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주문한 샐러드에 하필 꽃게와 새우가 들어있더라고요. 남편이 각각류 알레르기라서 같이 먹을 땐 이런 음식 안 시키는데 기분도 별로고 해서 대충 비싼 거 시켰더니 하필 그렇게 됐어요. 남편은 심할 때는 꽃게나 새우만 보기만 해도 몸을 긁어서 부을 정도로 알레르기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릇을 내려놓기 전에 빼달라고 말을 하려는데
형님이 확 그릇을 낚아채더라고요. 어머, 이건 누가 시켰어? 동서가 시켰어? 서방님 알레르기 있는 거 몰라? 형님의 격한 반응에 당황한 저는 얼떨결에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메뉴인지 모르고. 어머머, 동서는 어쩜 그러니? 이런 거 보기만 해도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어쩜 그렇게 무심해. 아유, 정말. 저기요, 이건 그냥 버려주세요. 다른 거 시킬게요. 순간 분위기는 싸해졌고 저는 남편 알레르기도 몰라 무식하게 자기 먹겠다고 꽃게랑 새우 범벅인 음식을 시킨 여편네가 됐어요. 속상한 마음에 울상이 됐는데 아주버님이 화제를 바꿔주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말했었나?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안 그래도 디저트 먹고 싶었는데. 아이, 잘됐다. 여긴 케이크 끝내주거든. 뭐 시킬까요, 재수씨? 뭐 드시고 싶으세요? 주말마다 제 식사 챙겨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는데 제가 아주 크게 쏠 거니까 마음대로 고르세요. 아예 1번부터 10번까지 다 시켜버릴까요? 그렇게 저만 기분 상한 식사 자리를 뒤로하고 집에 오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 집으로 오는 차에서 말다툼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뭐 그런 걸 갖고 그렇게 성질을 내고 난리야? 자기 남편도 아니면서 되게 챙기는 척은 정말. 겉봐, 내 말이 맞지? 이상하게 나만 깐다니까 나만. 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그러자 남편은 또 자기 식구 욕한다고 날카롭게 대꾸했어요. 아유, 혹시 탈날까봐 조심하자는 건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형님한테 난리다 척이다가 뭐냐? 말 좀 곱게 써. 기본이잖아. 그 말에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뭐? 기본? 그렇게 기본을 갖춰서 형수님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고 다니니? 대체 알레르기 있는 건 어떻게 한 거야? 그렇게 친해? 아주버님도 잊어버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 형수하고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냐고? 그러자 남편도 남편답지 않게 도발을 하더라고요. 뭐? 알 수도 있지. 전에 내가 밥 먹다가 꽃게랑 새우 못 먹는다고 했었나 보지. 자기 너무 피곤하게 구는 거 아니야? 요즘 왜 그래? 더 얘기해봤자 저만 손해일 것 같아 그냥 뾰로통한 채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대면대면하게 며칠을 보냈죠. 섭섭하고 못마땅한 게 많아서 쉽게 마음이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께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받으니 고민이 있다고 잠깐 통화 가능하냐고 하셨어요. 아이, 별건 아니고요. 여자들이 원래 남편하고 산부인과 가는 거 싫어하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남편이랑 꼭 같이 산부인과 가고 그러던데 아니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 말인즉슨 형님이 임신을 한 것 같은데 산부인과 검진에 같이 가자고 하니 부득불 부끄럽다고 혼자 가고 싶다고 해서 혼자 다녀오게 했대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자기 친구들 보면 산부인과 혼자 가는 거 죽어도 싫다고 출장도 취소하고 같이 가자고 와이프들이 그러다던데 형님은 절대 오지 말라며 혼자 가겠다고 했다고요. 결국 아주버님은 초음파 사진으로만 아기를 봤다고 직접 가서 심장 소리도 듣고 그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고 하소연을 하셨죠. 임신 초기에는 심장 소리 같은 거 못 들어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워낙 씩씩한 성격이시니까 바쁘신 아주버님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러셨을 거예요. 아무튼 축하드려요. 드디어 우리 집안에도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겠네요. 얼떨결에 알게 됐지만 형님이 임신을 하셨다니 알고도 그냥 넘길 수가 없어 축하 인사를 드리려 전화를 했어요. 고가워도 좋은 소식이니 모른 척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날 2번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다음날 또 전화를 했어요. 여전히 받지 않자 문자 메시지로 축하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축하받고 싶으면 알렸겠지. 눈치 좀 챙겨. 사회생활 안 한 거 티나. 형님은 여전히 기분이 별로인지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확 전화해서 형님이고 뭐고 붙어보자고 할까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그래도 10월 되고 더구나 임산부니까요. 사회생활 안 한 거를 어찌나 물고 늘어지는지 정말 비열하고 치졸하지만 형님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에게도 형님의 임신 소식을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엄청 싸늘하게 몰랐다고 대꾸하더라고요. 무슨 반응들이 일어나 싶어 저도 더 이상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임신을 하면 나한테도 다들 이런 반응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니 벌써 섭섭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형님이 임신을 한 덕분에 넷이서 만날 기회는 점점 줄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다가왔죠. 아주버님이 진통이 시작됐다고 연락을 해오셨고 그날까지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싶어 병원으로 갔어요. 산부인과에서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단둘이 계셨는데 이상하게 친정 식구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형님 표정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았고요. 아주버님이 잠깐 음료수를 뽑으러 간 사이 저는 형님에게 가까이 가서 인사를 건넸어요. 형님, 많이 힘드신가 봐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 친정어머니랑 여동생은 안 왔어요? 그러자 다짜고짜 형님이 제 따귀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악을 써댔죠.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 저는 맥없이 나가 떨어졌어요. 내가 남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지? 모르면 잠자코나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사회성만 부족한가 했더니 너 아주 멍청한 애로구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박살이 났는데 그 장본인이 감히 여길 와. 왜? 아기 어떻게 생겼는지 네 눈으로 똑똑히 보려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내 인생에서 꺼져 제발. 하도 악을 써서 병실 밖의 사람들이 병실 안을 기웃거리기 시작했고 아주버님도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 손으로 뺨을 쥔 채로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왜? 무슨 일이야? 재수씨,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누가 봤으면 애라도 뺏으러 온 여자처럼 저는 파렴치한 취급을 받았어요. 둘 다 아무 말 하지 않자 아주버님은 형님에게 좀 쉬고 있으라고 하고 저를 데리고 병실을 나왔어요. 저 없을 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예민해서 그래요. 임신하고 내내 저렇게 날카롭네요. 이제 아기 나오면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재수씨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던 가네요. 그 순간 아주버님 말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올 정도로 저는 극도의 분노 상태였어요.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믿기 어려웠죠. 아무리 진통이 심하다고 해도요. 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대체 무슨 인생을 어떻게 박살냈다는 걸까요? 아주버님이 하도 이해해라, 들어가 쉬어라 해서 집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아 눕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틀 뒤 아기와 함께 형님이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는 소식 역시 아주버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형님이 친정 식구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무도 안 불렀다면서 제가 한 번씩 와줬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대체 왜 그랬는지 따질 겸 형님이 계시다는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어요. 전 나름대로 며칠 고민한 결과 또 하나의 목적이 있기도 했고요. 산후조리원에 도착했지만 예상대로 형님은 전몸살을 한다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며 절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준비한 계획을 실천하게 되었죠. 뭔가 강한 의심이 절 사로잡아 그렇게 해야만 했거든요. 저는 산후조리원의 담당 간호사분께 부탁해서 아기의 머리카락을 조금만 뽑아달라고 했어요. 친자검사는 모근까지 있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변명으로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첫 손주라고 머리카락이라도 보관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랬더니 흔쾌히 뽑아다 주시더라고요. 머리카락을 들고 곧장 집에 와 남편의 칫솔을 챙겼어요. 아주버님의 집에도 들러 반찬을 갖다 놓으면서 아주버님 칫솔도 챙겼죠.
그리고 머리카락과 칫솔 2개를 가지고 기관에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눈치채셨나요? 저는 친자 확인 검사를 하기로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요. 사실 형님이랑 남편이 이상하게 나올 때부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이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최악의 경우의 수였어요. 남편과 형님이 바람이 난 것이지요. 그게 회사를 세우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저에겐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형님에게 뺨을 올려맞는 순간 의심은 확신이 되었어요. 미친 사람처럼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듣게 말하고 과한 행동을 하는데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죠. 시장조사를 위한 출장은 개뿔, 이것들은 사업을 핑계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두에게 비밀로 한 채로 전 조용히 검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만약 불륜이 맞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대안을 고민하면서요. 2주 정도가 지나자 유전자 검사지가 우편으로 도착했어요. 부랴부랴 검사지를 열어 살짝 꺼내보니 일치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누구랑 일치? 아주버님? 아니면 내 남편? 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심장이 머릿속에서 뛰는 것처럼 극도로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겨우 진정하며 검사지를 다 꺼내 이름을 보니 그건 내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빙고. 불길한 예감이 틀린 법이 없이 형님과 내 남편은 불장난도 모자라 아이까지 갖게 된 것이죠. 충분히 예상하고 예상했지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정신을 차리고 아주버님께 당장 전화를 걸었죠. 이 동물만도 못한 것들에게 조금도 더 안도의 시간을 주긴 싫었어요. 제가 좀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말씀드렸다고는 하지만 제 얘기를 듣고도 의외로 아주버님은 크게 놀라거나 부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처럼 최악의 경우의 수를 놔뒀던 카드를 꺼내든 것처럼 부들거리지만 냉정한 반응이었어요. 그놈의 출장 핑계로 이것들이 그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닌 거였군요. 회사 차려달라고 그렇게 조르더니만 처음부터 일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내 돈으로 내 마누라랑 내 친동생이. 이것들을 어떻게 하죠? 저는 당장 아주버님 회사로 달려갔고 검사지를 받아든 아주버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무실 책상에 전화기며 온갖 서류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남편 하나 잃는 거지만 아주버님 입장에서는 동생과 아내를 잃는 격이니 더 아프고 괴로우셨겠죠. 언제나 호탕하고 대범한 아주버님의 모습만 보다가 충격이 적지 않았어요. 저도 피해자지만 조금이라도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아주버님 쪽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속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다 뺐을 거예요. 배가 망신을 시켜서 이 나라에서 얼굴도 못 들게 살게 해줄 거예요.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아주버님은 결국 피눈물을 흘리셨고 저는 그런 아주버님께 아무런 위로도 해드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친자 확인 서류를 형님과 남편에게 보내고 회사를 한 푼도 안 주고 빼앗아오는 것은 도와드릴 수 있었죠. 여보, 자기야, 나한테 왜 그래? 어?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애라고. 산후조리원에 찾아가 검사지를 내미자 형님은 아주버님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좋은 구경거리를 만났죠. 그래도 끄떡없이 이혼 서류를 내밀며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하자 형님은 태도가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야, 이 회사 누가 이렇게 키웠는데? 너 지금 잘 나가는 거 누구 덕분인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제가 너 꼬시디? 저 멍청한 년이 이러자고 그래? 내가 너 같은 답답이가 시집 올 때부터 알아봤어. 얼마나 답답하고 재미없었으면 남편이 형수하고 바람이 나니. 너도 잘한 거 하나 없어 이년아. 형님은 급기야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버님과 저는 그냥 미친 사람 상대하지 않고 그냥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다음은 제 남편 차례였으니까요.
쥐죽은 듯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은 순순히 제가 내민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고 위자료와 전세 보증금까지 내어주겠다고 말했어요. 어쩐지 순조롭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끝까지 더러운 꼴을 보이더라고요. 다 줄 테니까 형수님이랑 우리 아기만큼은 건들지 말아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사랑한 죄라고.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전 그 길로 집을 나와 소송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도 저도 두 사람과 깨끗이 정리하고 그들을 빈털터리로 내보내는 데 성공했죠. 그렇게 사랑하는 두 사람이고 이젠 아이까지 있으니 행복하게 살거나 말거나 하면서요. 하지만 그 셋의 행복은 얼마 못 가 파탄이 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전처인 형님의 회사 지분을 100% 사오면서 대표가 바뀌게 되었거든요. 형님은 이혼 전부터 회사는 뺏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었는데 계속된 소송과 위자료로 돈이 점점 바닥이 났고 아주버님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회사를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형님과 전 남편이 망각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경제력이었죠. 전 남편은 평생 월급쟁이로 살다가 사업에 사자도 모르고 형님만 졸졸 따라다녔을 테니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가만히 보고만 있었겠죠. 능력 없는 한심쟁이니까요. 그러니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애 기저귀 값이며 분유값도 없다 보니 당연히 둘의 사이도 금이 갔을 테고 사내 만회하는 소리를 했겠죠.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가 금전적인 이유 때문이라는데 그 둘은 사랑으로 살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돈이 없으니 1년도 못 가 서로 갈라서게 된 거였어요. 듣기로는 양육권도 서로 안 가져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해요. 부모의 자격도 없는 것들이 제대로 된 책임도 못 지고 애만 낳아놓았으니 나이값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전 남편 놈은 아주버님을 찾아가 애만 양육을 해줄 수 없냐고 했대요. 정말 제정신인가요? 제가 그런 남자랑 살았더니 눈 감을 때까지 후회하며 살 것 같아요. 저는 그 소식을 끝으로 전 남편과 형님의 연락은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 인간들이라면 치가 떨리고 꼴 보기가 싫거든요.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도 못해요.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니 이곳이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덤덤하고 유쾌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한때는 저도 극단적인 생각이 들 만큼 괴로웠답니다. 안 그래도 담도 작고 겁도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폭탄을 던지는 건 정말 아니죠. 그래도 덕분에 하나 얻은 게 있다면 사람 때문에 다쳐도 결국 남는 건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찬란한 이혼 동지인 아주버님과 저는 여전히 친구처럼 지내고 있으니까요. 아주버님이 남편과 형님이 하시던 사업을 부탁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극구 사양했어요. 그냥 저는 지금이 좋아서요. 남들 눈에 그 동물들처럼 보이기도 싫었고요. 이대로 편하고 행복한 만큼 파렴치한 그 두 사람은 평생 괴롭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달콤한 와인 한 잔으로 저녁 감성을 즐기고 있답니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상처가 다 아물겠죠? 부디 그런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건배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시겠지만 다른 어려운 일들이 생기시면 잘 해결해 나가시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